브라질이 비싸? 랩을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콤파스 토크쇼 4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베트남 커피를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 베트남의 어떤 다양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제1의 커피 대국 브라질 커피입니다. 저는 오늘 토크쇼의 진행을 맡게 된 콤파스 제이라고 합니다. 저는 빈12의 김남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라운드 트레이딩의 타경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콤파스 커피의 박혜입니다. 브라질 하면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떠올리는 인상들을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제 커피 교과서에서 처음 본 나라거든요. 제1의 커피 생산국. 하지만 고품질의 커피를 만나보기는 되게 어려운, 약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 있잖아요. 뭔가는 비교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갔는데 굉장히 빈곤함을 느낄 때 있잖아요. 뭐 나이트클럽 갔을 때나 뭐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커피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데 좋은 커피를 만나보기는 되게 어려운 나라. 저한테는 약간 그런 이미지입니다. 세미나를 할 때 단골로 하는 질문 중에 혹시 브라질 커피 싱글로 드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물으면 10명 중에 1명 손을 들까 말까 하는 편견 속에 있는 나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아직도 생각을 해보면 저희도 지금 이제 브라질이 나라의 이제 생두를 취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편견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저희도 이제 커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맛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가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농장을 많이 소개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로스터 분들이나 이런 커피를 이제 같이 사업 속에서 하시는 분들께는 이 편견이라는, 브라질이라는 그 맛에 대한 편견 자체가, 인식이 굉장히 좀 깨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 않나. 여전히 큰 숙제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거는 가격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브라질인데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죠. 브라질이 왜 이래? 브라질이 비싸? 뭐 이런 이야기. 저는 오히려 커피를 시작할 네. 때부터 이제 처음에 사실 브라질을 되게 중요하게 왔던 게, 첫 번째 미션이 그거였어요. 에스프레소 블렌드가 정말 좋은 블렌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보다는 그때 이제 제가 소속됐던 회사 대표님이 먼저 이제 브라질 네. 산지를 가가지고 블렌딩을 해서 현지 가가지고 해왔어요. 그래서 2컨테이너가 제가 진짜 커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 만에 네. 새벽에 나가서 2컨테이너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잠깐만요. 블렌딩을 어디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세아도였어요. 네. 브라질에서 다떼아는 아니고. 산지에서 블렌딩을 하는 작업을 네네. 한국에 있는 로스터가 네, 그때 오. 직접 가가지고 에스프레소 블렌드를 맛있게 하려면 네. 베이스가 정말 훌륭해야 된다. 그걸로 이제 품질을 지켜 나가야 되고,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려면 에스프레소 베이스 하면 이제 브라질을 사용을 네. 많이 하니까. 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저도 그때 커피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때 들은 거는 실패했다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한 2년 지나서 저는 다떼아를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이제 커핑을 해보게 됐어요. 찾던, 저도 약간 2년 동안에 에스프레소 베이스를 사실 모두 모르는 상황에서 왜 브라질을 꼭 베이스로 써야만 하나. 사실 저도 똑같은 의문이 처음에는 들었거든요.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여러 가지 산지를, 그때는 커피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지금처럼 뭐 정보나 이런 게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럼 그때가 몇 년도예요? 저는 2006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2006년이요? 네. 2006년이면 네. 그때 정보가 진짜 없었거든요. 책도 없고. 통신보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무식하게 했어요. 네, 무식하게 했어요. 창고 들어가서 모든 커피를 하나씩 다 갖고 나와서 로스팅을 해서 한 가지씩 싱글로 이제 네. 하나하나씩 1대1로 섞어보고 3개를 섞어보고 하는 작업을 2주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에서 어떤 바디감이라던가 그리고 안정적인 품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년도부터 하셨구나. 어떤 거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귀자하고 있어요. 탕님은? 저는 나무 로스터가 시작하고 저는 1년 뒤에 네.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2년이 됐는데, 저는 그때 이제 생도 나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커피를 시작해서, 저도 그때 한 2007년? 와, 진짜 빠르다. 그때부터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말로만 듣던. 전 2008년. 몇 년도세요? 저요? 2015년이요. 15년. 여기까지 고인물입니다. 그 브라질 커피를 제가 먹으면서 마크님이
세미나 할 때 들었던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게 내추럴은 무조건 프루티한가요? 아니에요. 이러면서 브라질 내추럴을 예시로 들어줬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늘상 먹는 브라질 커피 내추럴은 프루티하지 않구나. 왜 안 프루티하지?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내추럴을 건조한 기간이 정말 짧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때르와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건조할 때의 이 과육의 과일 맛이나 단맛이 커피 안에 담기는 게 아니었는 건가? 그런 좀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브라질에서 내추럴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공법이라는 건 전체 커피의 퀄리티를 마무리 짓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추럴 커피를 떠올리며 머릿속에 일본으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프루티다 보니까 브라질의 내추럴도 프루티할 것이다라고 이미 머릿속에 답을 내려놓은 게 아닐까. 한 잔에 담겨있는 커피의 품질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들어있는 건 때루아가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때루아가 향미를 만드는 건데 사실 가공법이 모든 걸 결정짓는다. 이게 좀 와전된 느낌이랄까 아니면 과대 해석한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브라질 커피가 프루티할 수도 있죠. 그렇죠. 저도 내추럴이라고 해서 프루티하다라는 명제는 잘 모르겠고 송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하는 프루티함은 품종과 때로와에서 이제 거의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얘를 얼마나 깨끗하게 커피로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이제 넘어가는 상황인 거지. 저희가 어찌됐든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프로세싱 자체는 자연적인 프로세싱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첨가물이나 무산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내추럴이나 그냥 워시드 그다음에 뭐 허니 정도까지 내추럴이 갖고 있는 플레이버에 대한 카테고리들은 때로와와 품종에서 이제 기인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브라질 커피가 프루티 안 한 게 아니라 네. 과육의 어떤 맛이 생두에 어느 정도는 배어들어서 약간 거기에서 느껴지는 프루티함이 나오긴 해요. 브라질은 산지의 어떤 특성 자체가 해발이 높고 과일의 성숙되는 시간도 짧고요. 그러니까 햇빛을 다 받잖아요. 얘네는 쉐이드 트리가 없고 그냥 빨리 자라요. 평지에서 네. 그냥 햇빛을 쫙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커피 콩의 밀도가 대부분 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페루나 콜롬비아나 콩이 이제 하드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거에 반대로 여기 브라질 커피는 소프트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라시죠, 마스터피스, 옐로우 게이샤. 게이샤 뉘앙스를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게이샤 뉘앙스를 느끼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게이샤인데 왜 이래? 게이샤인데 그냥 브라질이네 뭐.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느끼면 얘는 보통의 브라질에서 나올 수 있는 섬세한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브라질이다라는 느낌을 줘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산지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플레이버나 이런 것들이 변해도 우리가 먹으면 진짜 먹자마자 바로 쉽게 브라질이네라고 느낄 수 있는 산지가 사실 많지는 않죠. 네.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저는 탁 대표님한테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어요. 대표님, 나보다 오래됐으니까. 이 깊이가 뭐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생두에서 기대하는 게 뭐 수분 측정, 밀도 측정 정도인데 그 체리가 어떻게 여물어가는지 속도나 혹은 뭐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그래서 다테아의 농장의 이제 주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체리를 어떻게 건조하느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나뭇가지에 달려 있는 채로 이제 내추럴 방식을 하는 것도 있고. 보통은 그렇게 나무에서 마를 정도로 되면 일반적인 산지에서는 그냥 디펙트라고 보잖아요. 네. 아니면 그렇게 되다가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져서 그게 완전히 먹기 힘든 맛을 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나무에서 체리가 마른 이게 좀 보고 싶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 근데 다테아 농장이 어느 정도 그런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체리가 익어가고 수확을 하기까지 비가 전혀 오지 않아요. 건기. 네. 건기에 가보면 하늘에 정말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그냥 올 블루예요. 근데 커피가 필요로 하는 물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공급이 그래도 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개간 시설도 잘 갖추고 있긴 하지만 다테아에서는 이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연구적인 실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네. 모든 콩들과 랏에 대해서 레시피화 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건조 구간과 프로세싱의 기간, 그다음에 시간, 온도, 수분 이런 것들을 체계화 시스템화 해놨기 때문에 거의 이제 디펙이나 실패 없이 항상 일관된 퀄리티를 잘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건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공기 중에 습도가 많다거나 아니면 뭐 비가 온다거나 하면은 체리가 이렇게 말라가다가 곰팡이가 네. 생긴다거나 네. 이제 안 좋은 어떤 발효 네. 쪽으로 가겠죠. 근데 굉장히 공기 중에 습도마저도 되게 건조. 그러니까 산불이 나요 가끔씩. 진짜 누가 불을 내서 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건조하거든요. 네. 이게 와인에 보면 왜 아이스 와인을 만드는 방식이 네. 포도를 안 따잖아요. 걸어가는 시즌까지 기다렸다. 그러면 이제 그 당도가 최대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따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얘네가 이제 시도를 해서 처음에 슈퍼내추럴이라고 불렀다가 요즘엔 그냥 드라이드 온 트리 이렇게 표기하는데 일반적인 브라질의 농장들도 드라이 온 더 트리 뭐 이런 걸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드라이온 트리보다는 거의 펄프드와 일반적인 내추럴을 많이 그렇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든 브라질 농장들을 저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직은 조금 전통적인 방식을 하고 있는 농장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떼아는 조금 예외로 보셔야 되는 게 달라요 많이. 2008년부터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루이스가 이제 다떼아의 주인인데 하려고 했던 의도가 브라질도 좋은 커피를 생산할 수 있다. 예, 되게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한 건데 약간 토양의 토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알칼리 뭐 약간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토지를 개선하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이분이 그 디파스콜이라는 그룹이에요. 큰 회사가 네. 뒤에 받침이 돼가지고 이걸 네. 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가능한 거죠.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성공적인 사례 나오면 이렇게 마스터피스라는 걸로 이제 경매를 하고 지속 가능한 거는 다시 이제 컬렉션 품질, 이제 다떼아의 좀 스페셜 품질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 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창업주가 커피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열정이 있고 똑똑하고 자본도 있고 네. 그거 다 갖추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브라질은 음. 이제 일위 생산국답게 안 좋은 걸 찾는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걸 찾아서 그걸 최대한 없애서 상업적인 개념이죠. 굉장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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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대한 안 좋은 거 없애는 평준화된 안정적인 품질을 만들자. 이제 다테아가 계속 추구하는 정신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속 가능성인데 그런 모토도 그런 것 같아요. 커피를 많이 비싸게 팔자가 아니라 커피뿐만이 아닌 브라질이라는 나라 그리고 세계 전체의 환경적인 부분을 같이 이제 도모해 나가면서 이것들이 정말로 앞으로 100년, 200년 다음 세대까지도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봤을 때는 돈을 벌겠다는 농장이라고는 별로 생각되지 않죠. 커피 농장 자체에는 이제 2천만 그루. 네. 2천만 그루요? 네, 커피 나무 말고요. 커피 나무는 이미 1,200만 그루가 심어져 있고. 환경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 근데 이번에 가서 조금 더 약간 놀랍게 느꼈던 거는 요즘에 사실 뭐 어떤 기후 변화나 커피 생산량 감소로 인한 어떤 게 되게 이제 이슈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다떼아가 요즘에 하는 행보를 보니까 그 전에는 좀 되게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성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요즘에 어떤 그런 위기 대처를 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다떼아가 그 관계 시스템이 있어요. 물을 전체 네, 농장에다 쫙 네. 뿌려줄 수 있는. 네. 그래서 비가 안 와도 얘네는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원래는 한 70%였다가 이번에 100%로 다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물을 또 그냥 물을 끓여다 쓰면은 사실 이게 또 고갈되니까. 그것도 요즘 또 탄소 중립이나 이런 데 또 유배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수지를 3개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저수지 만드는 데에 대해서 땅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희생할 수 있는 땅은 일반적인 걸 또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커피 나무를 심던데.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그 상업적인 데 사용했던 거기에서 이제 줄여서 이제 저수지로 꿔서 댐을 만들고 댐. 태양광 발전으로 뭐 전체에 사용되는 걸 만든다든가.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나무 심는 거. 그러니까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런 위기다 그러면 브라질이라는 산지는 스웨이드 트리가 없잖아요. 정말 커피 나무만 쫙 심어져 있어요. 커피 나무면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봐도 그냥 커피 나무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심자. 라고 이제 루이스가 얘기를 해가지고 첫 시작은 원래 뭐 한 100만 그루였대요. 2천만 그루까지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상상을 해봤는데 2천만 그루의 나무가 정말 심어지는 날이 온다면 다떼아만의 떼로아가 생겨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2천만 그루 정도면 어느 가면. 정도의 그런 기후적인 요소들을 형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다테아의
만의 기후가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죠.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테아를 한번 보려면 며칠을 잡고 가야 될까? 일단 농장 파트가 몇 개 있고 네. 의식주를 모든 거를 다태아 농장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거리가 멀다 뿐이지 근데 진짜 멀죠 진짜. 정말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멀어요? 가도 가도 도착하지 않나요? 정말 멀어요. 가려면은 공항 어디서 내려야 돼요? 요번에 이제 네. 미국 경유해서 네. 가긴 했는데 뉴욕에 도착해서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우벨란지아라는 국내선 공항까지 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려서 그것도 차로 한 3시간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편도로 치면 그냥 이틀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말이 쉬운데 진짜 이틀 가보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허리가 부서지는 것 같고. 네. 저희 생두하는 사람들은 허리가 좋지 않아서 전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완전 다른 산지의 이야기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테아에서 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다른 데서 시도하게 되는 그거의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다떼아가 농장을 만들 때부터 이게 커피에 대한 연구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안에다가 병원도 만들고요, 학교도 만들고요. 실제로 이제 이 디바스콜 그룹이 이제 하는 거예요. 브라질은 그 평지이기 때문에 기계로 수확을 하잖아요. 사람이 따는 게 아니라 기계 수확하는 커피 나무에 대한 데미지가 좀 있는데 그때는 그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기계를 자기네가 다시 이제 재개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사실 커피 나무가 전체 농장 면적의 40%밖에 차지 않아요. 나머지 60%는 자연림 그대로 냅두고 거기 플러스 농산물이나 이런 거를 심어가지고. 그럼 좋아요. 각 나라의 그 다테아를 핸들링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커피 얘기만 하지 않을 거니까 시간에 일하고 저녁 시간에는 뭐 하는지 궁금해요. 공식적인 어떤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도 각각 하고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상황들과 그다음에 농장 간의 이런 조금 더 긴밀한 협력을 네. 위해서 조금 필요한 조건들이나 아니면 다테아에서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류를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저희도 이제 다른 나라 이제 그 사업체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교류를 하면서 아 이들은 이런 콩을 어떻게 어떠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유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저희도 아 저 나라는 이런 콩들이 잘 나가고 있구나 이런 커피들이 잘 이제 조금 더 많이 소비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서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었고 어쨌든 제일 아쉬운 점은 영어가 좀 안 돼서 아쉬웠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죠. 그럼 거기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신 거예요? 네 했어요. 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쑥스러워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네. 저희 프레젠테이션이 사실 반응이 제일 좋았습니다. 오, 뭐요? 랩으로 하셨어요? 음악 비트 깔고 하시죠? 아 여기서 이제 좀 너무 더, 궁금하다.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이제 어라운드 트레이딩에서 조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에그스톤이라는 우리나라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쪽 회사가 이제 커피 생두나 원두를 성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 베이스를 활용한 것들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쪽에서도 다테아가 갖고 있는 성분들에 대한 좀 주요 포인트에 대한 이런 거에 관심도가 높아서 사실 저희는 이런 성분 분석 아까 이제 나무 로스터님이 얘기했던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관능적인 평가로만 우리가 계속 평가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로스팅을 하고 하는 것보다 저희는 이번에도 에그스톤과의 좀 협업을 통해서 콜라보를 좀 진행을 해서 이제 성분 분석과 데이터 기반으로 이러한 이점들을 가지고 저희가 다테아 농장 측이든 생두 수입 업체든 그다음에 로스터 분들이건 그다음에 최종적인 커피를 추출을 하시는 단계까지도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짧은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이제 여러 나라 둘러싸였죠. 둘러싸여서 둘러싸였죠. 아니 왜 이거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일을 하고 남들은 뭐 별거 아닌 것도 막 이렇게 하는데 둘러싸였죠. 에그스톤 회사에서 갖고 있는 기술은 이제 정말 그냥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빛을 쏴서 생두 샘플을 파괴하지도 않고 전혀 이제 소비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데이터로 많은 어떤 성분들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야죠. 잘 짰다. 와우죠. 네.
네, 그래서 한국 대표로서 잘 하고 왔어요. 에그손이 그 AI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커피 성분을 네. 데이터화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모든 로스터분들이 에스프레소 블렌딩을 하시면서 로스팅 하실 때 이게 클린컵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어찌됐든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이제 구매를 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클린컵이나 약간의 퀄리티를 포기하시는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이제 저도 저희 고객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핸디픽을 해서 로스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핸디픽을 하시는 노동력에 대한 그 시간 대비의 그런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테아가 비싸진 않거든요. 가끔 브라질 백은 저희 뭐 안에 비닐 포장 안 돼 있는 거는 막 네. 60kg 백인데 55kg 담배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물어보면 수분이 날아가서 그렇구나. 네. 그러세 수분이 5kg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로스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진짜 그렇고 버릴 거 없는 커피를 이제 쓰는 조금 게 뭐 이제 디펙트를 네. 이제 많이들 이제 핸드픽을 네. 하시거나 이제 고르시잖아요. 네. 그거 이제 발생하는 로스율과 네. 시간 대비 노동력을 감안하시면 사실 다테아는 거의 핸드픽을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모든 공정들을 농장에서 다 거친 후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모든 디펙을 거의 걸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클린컵 부분에서도 이제 주안점을 두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품목들을 일단은 들여올 건데 만약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가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게 부합하게 가격적인 측면과 퀄리티적인 모든 것들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발굴을 할 수 있다면 또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그건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은 이름의 커피를 선택하면 비슷한 맛이 나온다. 그래서 생산이 어떻고 간에 내가 작년에 샀던 이 랏을 똑같이 사면 올해도 비슷하다. 근데 로스터한테 이거만큼 좋은 게 사실 없을 것 같거든. 그렇죠. 네. 블렌딩의 특히나 일관성. 에스프레소 블렌딩에 쓰이는 제일 베이스의 중요한 점은 그거거든요. 그렇죠. 매번 블렌딩을 바꿀 수 없어요. 매번 블렌딩을 매년마다 새로 짤 수는 없고 이것들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죠. 하지만 농작물이라는 특성상 매년 맛이 바뀔 수는 있지만 다테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또한 그 타이틀에 대한 커피가 갖고 있는 그 플레이버를 거의 정확하게 그래서 매년 조금 품종이랑 이게 바뀌긴 해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맛의 일관성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로스터분들이 장점으로 꼽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테아는 이제 관계 시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기후 위기에 어느 정도 대응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작년 이맘때부터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격을 경험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 경험이 이제 쭉 가잖아요. 네. 아 언제 끝날까? 우상향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정상인 건가? 아니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정상인 건가?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갈까?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브라질에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좀 궁금했어요. 뉴크롭에 대해서 이제 다테아와 조율을 하면서 저희도 약간의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죠. 생산량이 많이 줄었어요. 아 그렇게 설비가 돼 있는데도 네네. 어찌됐든 일조량적인 부분도 있고 온도적인 측면까지 모든 것을 다 컨트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한 30-40% 정도 수확량은 줄었고 엄청난 거네. 생산량 절대값이 줄은 것도 있지만 콩이 체리 안에서 생장을 많이 못했어요. 체리가 다 익을 때까지도 어느 정도 중량적인 밀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크기적인 빈 이제 사이즈에서 다 조금씩 감소하는 측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26 커피 시장이 마냥 밝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게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어떤 기사에 보니까 생산량이 줄었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화도 났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커피와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 사이의 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전에는 책에서만 보던 리베리카라는 품종 책에서만 본 게 아니라 커피를 거의 처음 공부할 때 딱 한 번 등장하죠. 맞아요. 아라비카, 로부스타 그리고 리베리카라는 게 있다. 근데 얘는
그냥 사용하는 건 아니다. 왜 사용 안 하는지는 그때는 뭐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요즘에 리베리카도 이제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라비카뿐만 아니라 로부스타마저도 지금 생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리베리카로까지 지금 눈을 돌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 리베리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갑자기 아메리카를 어디 가서 살 수 있죠? 저도 좀 맛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내년에는 되게 다양하고 조금 더 이제 맛의 색깔이 좀 넓게 펼쳐지는 리베리카들을 좀 소싱하려고 하니까요. 저희도 기대가 되고. 기대되네요. 네네네. 품종적이나 어떤 가치로서의 커피뿐만 아니라 정말 음료의 맛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리베리카를 꼭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품파스 기대됩니다. 네, 내년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그 기사 얘기하셨었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숫자적으로만 보면 그 기사에 있는 내용이 전 대부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일하고 있는 영역 자체가 약간 완전 커머셜한 커피보다는 프리미엄이나 스페셜티 커피 영역에 있다 보니까 이 여기에서 이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마치 이제 우리가 로스팅하듯이 자기가 생각하는 시기에 비가 오고 체리가 익어가고 수확이 돼야 또 피커들도 고용해서 그걸 따고 건조하고 이런 일련의 스케줄을 짜는데 이게 앞으로 한 달 땡겨졌다가 그 다음에는 뒤로 2달 밀렸다가 하면 마치 이제 우리가 로스팅할 때 이번 배치는 날씨가 맑았는데 그 다음 배치는 갑자기 날씨가 추웠다가 그 다음 배치는 갑자기 막 비가 내렸다가 이러면 로스팅은 많이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맛있는 로스팅은 하기 어렵잖아.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음. 그 생산량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게 옳은 부분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테아 같은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레퍼런스를 보여주는 가치도 있는 거고 전 세계적인 커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생산량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척도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가 그냥 맛없어서 싱글로 브루잉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 산업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번쯤 편견을 바꾸시고 한번 브라질 커피를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브라질 커피를 시도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좋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혹시 하시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근데 저는 진짜로 오늘 짧은 시간 얘기하지만 저는 되게 너무 좋았거든요. 시간. 일단은 저는 항상 뭐 커핑 자리든 네. 이렇게 이제 같이 저희 커피 하시는 이렇게 친한 분들과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희가 브라질 커피 중에 다테아 커피를 취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브라질이라는 편견을 참 깨기가 사실 항상 매년 어렵고 좀 여러 가지로 많은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경험은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볶아 보시고 경험해 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의 스스로가 하고 있는 커피에 만족하실 수 있는 부분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장담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서 다 같이 좀 어려운 시기지만 즐거운 커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여기에 좀 더 보태자면 브라질 커피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가지시려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브라질 커피를 몰라준다 약간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주면 알아주질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저도 제가 이제 로스팅을 할 때 이제 보통 첫 번째로 이제 새로운 이제 로스팅 팀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온다거나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로스팅을 접하게 하는 게 저는 브라질이에요. 왜냐면 브라질이 제일 어렵거든. 쉬운 것부터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브라질만 로스팅을 잘할 수 있으면 다른 산지는 좀 더 쉽게 풀릴 거다. 네, 왜냐면 다른 산지를 하다가 브라질을 왔을 때 그만큼 사실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는 얘가 진짜 난이도가 있거든요. 네, 로스팅 할 때 예를 들어 뭐 라이트 로스팅, 미디엄 로스팅, 다크 로스팅에서 다양한 어떤 맛을 낼 수 있는 스펙트럼이 있다 그러면 브라질이라는 산지는 좀 그게 좀 폭이 좀 더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그 좁은 영역 안에 못 들어와 주면은 약간 맨 처음에 얘기한 것대로 얘가 갖고 있는 그 성분들의 극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서 얘가 좀 손실을 본다거나 표현을 못 한다거나 하면은 그게 아닌 브라질이라는 산지 자체에서 오는 소프트빈에서 나오는 그냥 그
달콩맛, 흔히 말하는 지푸라기, 우디, 나무 약간 이런 쪽의 맛만 느껴지니까 이게 뭐야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아닌 그걸 뚫고 얘가 갖고 있는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되게 좋은 성분들의 맛을 느끼려면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 네, 약간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브라질의 매력은 그래서 마지막에 뒤로 갈수록 느낄 수 있는 그런 커피라고 봅니다. 그럼 빈12에 가면은 그런 맛있게 볶인 브라질 커피 먹을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브라질 싱글로 갖고 있는 거는 다떼아의 마스터피스인데 지금 네. 얼마 없긴 했는데 네. 옐로우 게이샤가 있고 얼마 후에 있을 옥션에 이제 한국 대표인 어라운드가 힘을 발휘해서 네. 좋은 커피를 많이 가져온다면 네네. 빈12도 또 그거를 구매를 해서 계속 선을 보이려고 하고 브라질을 정말 잘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연남동에 가시면 빈12, 네, 빈12에서 맛있는 커피들을 즐길 수 있고요. 어라운드 트레이딩, 커피 생도를 다룬 어라운드 트레이딩과 그다음에 카페, 네, 신동 카페 거리에 위치해 네, 있습니다. 손에 있는 어라운드 카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콤바스 커피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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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다테아 마스터피스 옥션랏 공개합니다. 이런 설명서와 잡지들이 있고요. 커피 각 정보들, 카드. 이번에는 특이하게 마그네틱으로 된 네임 카드들을 같이 준비해줬고요. 이번 컨셉은 음악으로 한 컨셉입니다.